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사는 평범한 가정주부 강서연이라고 해요. 평소 사연 읽어주는 남녀를 청취하는 아줌마 청취자인데 늘 청취만 하다가 오늘은 저도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기로 결심했네요. 사실 얼마 전 저에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거든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걸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용기를 내어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사연 시작할게요.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 저희 옆집으로 한 여자와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들이 옆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여자는 30대 중반쯤으로 보였는데 조금 마른 외형을 가졌고 예쁘게 생겼는데 어딘가 얼굴에 조금 그늘이 있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엄마의 손을 마치 놓치기 싫다는 듯 꼭 잡고 있던 아들 역시 안색이 무척 창백했는데 머리가 빡빡 밀어져 있었죠. 한눈에 봐도 어디가 아픈 아이 같았어요. 옆집 여자는 제가 말을 붙이기도 전에 저에게 먼저 말을 붙이더군요. 안녕하세요. 저 옆집에 이사 왔는데 빵을 좀 드리려고요. 옆집 여자는 주변에 떡집이 없어 떡을 못 사왔다며 미안한 얼굴로 제게 롤케이크를 주더라고요. 저는 고맙다며 케이크를 받고 자연스레 아들에게 시선을 옮겨 몇 살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손가락으로 자기 나이를 가리키더군요. 14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는 제 아들과 동갑이었죠. 딱 봐도 10살, 11살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 아이였던지라 저는 놀랐어요. 그러자 아이 엄마가 먼저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사실 좀 아파서요. 밤에 좀 울고 그럴 수 있어요. 시끄럽더라도 이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파요? 좀 세상에. 어디가요? 예, 희귀병을 앓고 있어서요. 아이고 저런. 별 대화는 나누지 않았지만 남편도 없는 처지에 아들까지 희귀병이라니.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젊은 처자의 처지가 참 딱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옆집 여자가 건넨 케이크를 먹는데 옆집에 대한 생각이 쉽사리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사실 제가 자랐던 시골 동네도 정말 가난한 산골이어서 병에 걸려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죽은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프곤 해요. 그래서 저는 뭔가 그 옆집 여자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쯤 그 여자와 더욱 가까워진 사건이 생겼어요. 아마 여기가 모든 끔찍한 일의 시작점일 거예요. 어느 날 옆집 여자가 문을 두드렸어요. 아주 다급하게요. 그러더니 저에게 119를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119요? 무슨 일 있어요? 덩달아 제 눈도 동그랗게 커졌어요. 너무 놀라서 옆집 여자를 보니 그 여자는 집 안을 가리켰죠. 집 안에는 아이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아이 엄마는 손을 벌벌 떨고 있었어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는 곧바로 119를 불렀어요. 아이 엄마는 이미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죠. 저는 최대한 아이 엄마를 다독이며 함께 구급차가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구급차는 5분 안에 도착했고 아이는 무사히 응급실로 갈 수 있었죠. 옆집 여자가 실려가는 아이를 보는데 눈동자엔 절박함이 어려 있었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으면 119에 전화도 못했을까 싶은 게 저는 너무나 안쓰러웠죠. 그리고 며칠이 지나 아이 엄마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정신이 나가버려서 119에 전화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네요. 그때 저 혼자였다면 정말 우리 희준이는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많이 놀라셨죠? 아이는 괜찮아요?
그러자 아이 엄마는 긍정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조금 진정시켜줄 수 있는 차를 갖다 주곤 아이 엄마 옆에 앉았어요. 아이 엄마는 종이컵을 꼭 쥐더니 조심스럽게 입술을 떼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며칠이 지나니 이제 좀 정신이 돌아온 것 같아요. 아들이 아픈 건 얼마나 됐어요? 돌 때부터요. 그때부터 체중도 너무 안 나갔고 잘 먹지도 못했어요. 이상해서 병원에 데려갔지만 다들 원인을 모르겠다고 했고 병명도 짚어내지 못했어요. 그렇게 병원만 수십 군데를 갔어요. 수술도 여러 번 해야 했고요. 그랬구나. 마음고생이 많았겠네. 제 말에 아이 엄마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훔쳤어요. 근데 실례지만 남편이 안 보이던데 혹시 남편이랑은 같이 안 사는 거예요? 네. 희준이 아프고 나서 갈라섰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들이 아프자 갈라섰다니 무슨 말이지 싶었는데 사연을 들어보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은 원래도 술과 도박을 좋아했던 사람이었는데 아들이 아프고 병원비가 불어나자 병원비를 벌어온다는 핑계로 도박장에 들락거렸고 그러다 돈을 계속 잃었다네요. 빚이 불어나자 여자와 아들을 버리고 진즉에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떠나면서도 양육비는 간간히 챙겨주겠다고 해놓곤 몇 년째 깜깜무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계도 친정 엄마에게 돈을 빌려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얘기를 듣는데 제가 다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아니 무슨 그런 사람이 다 있어? 힘든 시기에 옆에 있어주지는 못할 망정 정말 못돼 처먹었네. 자기 아들이 아픈데 그렇게 살고 싶대요? 그러자 옆집 여자는 쓸쓸한 눈으로 남편을 원망하기도 미워하기도 지겹다며 웃어 보였어요. 그리고는 아이 얘기로 돌아갔죠. 차라리 제가 아팠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럴 수만 있다면 뭐든 할 것 같아요. 아이가 낫게 해달라는 말보다 차라리 자신이 아프고 싶다는 그 말이 제게는 더 간절하고 가슴 아프게 다가왔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그 마음이 더 절절하게 다가왔죠. 그 순간 갑자기 아주 오래전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지고 고통스러운 어렸을 적 기억이요. 하지만 저는 이내 그 기억을 애써 지우며 옆집 여자의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어요. 모든 게 잘 될 거라고요. 아들도 건강해질 거라고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요. 아이 엄마는 제 말에 알겠다며 고맙다고 연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부터 저는 간혹 맛있는 음식을 하면 옆집에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제철 과일이며 시장에서 파는 떡볶이 같은 것들을 사다 주기도 했고요. 삐쩍 마른 모습을 보면 뭔가 끼니도 못 챙기고 늘 치여 사는 것 같아 맛있는 걸 보면 먹이고 싶더라고요. 아이 엄마는 인성도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뭘 갖다 줘도 별것 아닌 것에도 정말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좋아했어요. 제가 이 아파트에 이사와서 10년을 넘게 살았지만 이웃과 이렇게 음식을 주고받으면서 정이 오간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옆집 여자에겐 마음이 자꾸 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옆집 여자가 저희 집 문을 두드렸어요. 자꾸 받기만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서요. 혹시 단 거 좋아하세요? 옆집 여자가 가져온 건 수제 쿠키와 초콜릿이었는데 딱 봐도 모양도 너무 예쁘고 정성이 듬뿍 들어간 티가 나더라고요. 정신도 없을 텐데 이런 걸 만들어 온 게 너무나 고마웠죠. 저 들어와서 커피 한 잔 안 할래요? 저의 제안에 아이 엄마는 정말 그래도 되냐 묻더니 아들을 데리고 주춤주춤 저희 집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익숙하게 손님을 맞는 다과상에 아이 엄마가 만들어 온 쿠키와 커피 2잔을 타왔어요.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잘 먹긴 장본지가 좀 돼서 줄 게 없네.
그래도 이거라도 들어요. 쿠키 좀 먹어볼까? 그리고 저는 아이 엄마가 만들어 온 쿠키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한 입 먹자 사르르 초콜릿이 흩어지는데 정말 그 어느 백화점에서 파는 고급 수제 쿠키보다 맛있었어요.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든 거예요? 진짜 맛있다. 정말요? 다행이다. 사실은 아이가 약을 워낙 많이 복용하니까 입맛이 없는지 그냥 밥을 줘도 잘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입맛 돋우려고 이것저것 만들어보고 있었거든요. 맛있게 드시니 다음에 또 갖다 드릴게요. 나도 가정주부지만 진짜 대단하네? 나는 그냥 대충 밥 차려주거나 외식으로 한 끼 때울 때도 많거든요. 매일매일 반찬하는 게 너무 귀찮아서. 옆집 여자는 정말이지 지극정성이었어요. 얼마나 아들에게 헌신적이었는지 자기는 정작 안 먹어도 늘 좋은 재료를 가지고 건강식 요리를 해서 아들에게 먹였고 저에게도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또 옆집 여자는 자신의 블로그가 있다며 주소 하나를 보내주었는데 그 블로그에도 아들과 함께한 일상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자신이 만든 음식들과 아들이 그것을 먹는 사진부터 함께 캠핑을 갔다 온 사진, 회전 목마에 올라타 브이를 한 사진들까지 보기만 해도 참 예쁜 사진들이었죠. 그 사진들을 보며 저도 아들과 진작 이런 추억을 만들 걸 하는 생각들이 절로 들 정도였죠. 특히나 블로그에 적혀있는 아이 엄마의 일기들은 참 찡했어요. 아들이 병에 걸렸다는 걸 안 날부터 하루하루 아이의 상태와 자기 심정에 대한 글이 적혀 있었는데 읽는 내내 정말 그간 마음고생한 게 느껴져서 절로 눈시울이 적셔지더라고요. 특히 글들 중엔 남편이 가족을 버리고 떠난 얘기도 적혀 있었는데 당시 혼자가 된 애기 엄마가 아픈 아이를 홀로 다 돌봐야 한다는 막막함과 불안함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었어요. 과연 내가 저 상황이어도 아이 엄마처럼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자신 있게 답할 수 없을 정도로 옆집 여자는 정말 운 나쁜 인생을 잘 헤쳐나가고 있었더라고요. 그 모습이 대견했고 또 존경스러웠어요. 그러다 저는 아이 엄마의 블로그를 보며 그녀에게 친구도 별로 없고 아들에게 집중하느라 취미도 딱히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젊은 나이에 마음껏 꾸미고 친구들과 놀며 좀 인생도 즐겨도 될 나이인데 안타까웠죠. 그래서 저는 반상회에 나와서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 보라고 했어요. 아이 엄마가 아들 돌보랴 집에만 있는 것도 엄마에게 좋지 않을 것 같았고 다른 동네 사람들과 친목을 쌓는 것도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았거든요. 다행히 아이 엄마는 제 제안을 받아들였고 반상회에 나와 아이와 자신의 상태를 조곤조곤 설명했어요. 그러자 역시 제 예상대로 몇몇 정 있는 동네 사람들이 과일이며 음료수며 들고 와 옆집을 방문하더라고요. 아이 엄마도 그런 사람들의 관심에 너무 고마워했고요. 특히 저에겐 손편지까지 써줬는데 그 내용은 정말이지 감동이었어요. 친언니 같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그렇게 행복해하는 옆집 여자를 보니 제가 다 흐뭇했죠. 저는 제 아들 동혁이에게도 옆집 아이 희준이와 친구가 되어주라고 했어요. 처음에 동혁이는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며칠 후 제가 모르던 사이 어느새 희준이와 친구가 되어 말을 트고 서로 장난도 치며 잘 놀더라고요. 동혁이는 희준이가 보통 아이보다 더 어른스럽고 착하다고 좋아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희준이의 병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아들의 그런 다정한 모습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아들은 희준이에 대해 한 가지 점만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엄마, 희준이는 왜 그렇게 자기 엄마랑 안 떨어지려고 하는 거야? 아들은 제게 희준이가 엄마와 붙어 다니려 하는 게 꼭 집착하는 것 같다고 했어요. 사실 아들의 말이 맞긴 했어요. 희준이와 옆집 여자는 늘 함께 다녔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런 모습이 이해가 됐어요. 아빠를 잃었고 병에 걸려 아픈 시간이 많은 아이이니
당연히 엄마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아들에게도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그래도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얼굴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옆집 여자의 아들 희준이를 만나게 되었어요. 원래 희준이는 옆집 여자와 늘 함께 있곤 했는데 그날따라 혼자 엘리베이터 앞에 나와 있더라고요. 희준이에게 엄마가 어디에 있냐고 물으니 잠시 마트에 뭘 사러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늘 같이 다니곤 해서 조금 이상했지만 저는 일단 희준이를 혼자 두는 것보단 같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저희 집안에 들였어요. 그리곤 TV라도 보라고 켜주었죠. 마침 드라마 연속극에서 아들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는 엄마의 모습이 나왔어요. 그런데 희준이가 갑자기 TV 화면을 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가 불쌍해요. 희준이는 담담한 어조로 말하더라고요. 희준아, 왜? 무슨 말이야? 제가 아이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자 희준이는 제 눈을 피하기 위해 고개를 푹 숙였어요. 말해봐, 희준아. 아줌마가 다 들어줄게. 제가 끈질기게 희준이와 시선을 맞추자 희준이는 못내 한마디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저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시고 항상 울고 비참하게 사시잖아요. 어린애 입에서 그런 단어가 튀어나오다니 저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저는 급히 희준이의 손을 붙잡았어요. 아니야, 희준아. 엄마는 너를 많이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거는 너가 부담 갖지 않아도 돼. 저도 얼른 낳고 싶어요. 얼른요. 엄마를 위해서요. 그럼 다 나을 거야. 다 나을 거야. 동혁이가 부러워요. 천방지축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제 아들 동혁이가 부럽다는 희준이의 말은 마치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것처럼 강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희준이는 제 아들과 곧잘 놀면서도 한 번도 그런 티를 낸 적이 없었는데 내심 건강한 동혁이를 부러워하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희준이는 저에게 자신은 엄마밖에 없다는 말을 중얼거리더니 때마침 엄마가 집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자 곧바로 엄마에게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희준이의 말은 제 기억 속 끔찍했던 장면을 끄집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에도 꿈속에서 제 동생이 등장했어요. 그리곤 제게 말했죠. 살려달라고요. 많이 아프다고요. 어린 동생은 그 맑은 눈동자로 제게 손을 뻗었어요. 저는 그 손을 매번 놓쳤고요. 꿈은 늘 그렇게 눈물 젖은 베개를 만들며 끝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 여자가 이번엔 저에게 귤청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귤청을 받으며 옆집 여자를 집안에 들여 아이 상태를 물었어요. 하지만 자꾸만 제 아픈 기억이 떠올라 대화는 자꾸 끊겼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옆집 여자를 바라보았고 아이 엄만 자기가 혹여나 말실수라도 했을까 싶어 제 얼굴을 찬찬히 살피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옆집 여자가 가져온 귤청을 보니 자꾸만 제 동생이 생각났죠. 그 아이가 제일 좋아하던 게 바로 귤이었어요. 동생은 통증이 심할 때도 귤을 먹고 싶다며 저를 졸라댔고 저는 그런 동생을 귀찮아하고는 했어요. 저는 귤청에서 한동안 시선을 떼지 못했어요. 그리곤 아픈 아들을 갖고 있는 이웃집 엄마를 보며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혀 있었던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나도 여동생을 어렸을 때 병으로 잃었어요. 지금은 고칠 수 있는 병이었지만 옛날에 제가 살던 곳은 시골이라서 손도 써보지 못했고 동생을 보내야 됐어요. 제 동생이 하늘로 간 날은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어요. 그날은 동생이 귤을 먹고 싶다고 해서 내가 귤을 가지고 오던 길이었는데 아마 내가 조금만 일찍 갔다면, 정말 조금이라도 일찍 갔다면 얘기를 시작하자
그때 동생이 저에게 했던 말들과 해맑았던 얼굴이 떠오르면서 저절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러자 옆집 여자도 눈시울을 붉히며 그런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 일이 벌써 수십 년도 더 된 일인데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자주 아팠던 동생을 생각하면 여기 마음이 너무 아려와. 근데 아이 엄마는 어떻겠어. 가슴이 찢어지지. 많이 힘들고 괴롭겠지만 하늘이 아이를 보내준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 조금만 더 힘냅시다. 그 말 해주려고 내 얘기한 거예요. 아주머니, 그러니까 밥도 좀 잘 챙겨 먹고 아이 엄마가 먼저 건강해야 아이도 건강하지. 그렇게 툭 치면 날아갈 것 같이 말라서 쓰나? 네, 그럴게요. 정말 감사해요. 감사해요, 아주머니. 그렇게 저는 옆집 여자에게 제 얘기를 할 정도로 친해졌고 그녀에게 모든 관심을 쏟아주었어요. 다정한 저희 남편은 저에게 친구가 생긴 것 같다며 옆집 여자와 사이좋게 지내는 게 보기 좋다고 말해주었고요. 그런데 제 아들놈만큼은 예외였어요. 어느 날 제 아들놈이 밥상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걔네 엄마 좀 나쁜 사람 같아. 걔네 엄마? 누구? 희준이 엄마. 희준이 엄마가 왜? 뭐가 나빠? 그냥 그렇다고. 그냥 그런 게 어딨어. 아, 자꾸 묻지 마. 느낌이 그렇다는 거야. 기가 막혔죠. 느낌으로 사람이 이상하다니요? 제가 불쌍한 사람이라며 그러지 말라고 아들에게 훈육을 하려는 순간 아들은 나가버리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제 아들 녀석은 이웃집 여자 얘기만 나오면 질색을 했어요. 그냥 못마땅해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혐오하는 것 같았어요. 이상했죠. 하지만 정말 제가 아들 녀석의 말을 귀 기울여야 되나? 생각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희준이가 갑자기 목발을 짚고 나타난 거였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계단에서 엎어졌다는데 아이 엄마는 아이가 아픈데 다리까지 저렇게 되었다며 많이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니었어요. 아들놈이 글쎄 밥상머리에서 툭 이런 말을 던지는 겁니다. 엄마, 그 아줌마가 희준이 밀었을지도 몰라. 뭐라고? 아들 녀석의 말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남편은 버럭 화까지 냈어요. 그리고 순간 저도 화가 나서 아이에게 버럭 성질을 냈습니다. 너 대체 왜 자꾸 그러는 거야? 희준이 엄마한테 왜 그러냐고! 희준이가 혹시 너한테 무슨 말 해? 아니. 아니면 왜 그러는데? 너 희준이 엄마가 희준이한테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이래? 그러자 아들은 저를 노려보더니 쿵 소리 나게 문을 닫고 나가버리더라고요. 대체 왜 저러는 건지 저는 그 당시만 해도 도저히 아들의 심경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계절이 넘어가자 희준이는 목발을 짚지 않기 시작했어요. 옆집 여자는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반상회에 나와 사람들과 말도 잘 섞고 다시 웃음도 되찾았고요. 하지만 저는 제 아들 녀석이 했던 말들이 계속해서 마음속을 맴돌았어요. 아들 녀석이 괜한 말을 하는 놈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던 어느 날 또 다른 비극이 옆집에 불어닥쳤습니다. 바로 제가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사건이었죠. 아들이 왜 그랬는지도 깨닫고요. 저희 집안 사람들이 모두 잠든 밤에 옆집 여자가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순간 저번처럼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희준이가 의식을 잃었어요. 급하게 나가보니 옆집 여자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었고 돌아가 있었습니다. 문이 열려진 옆집으로 들어가 보니 아이는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는데 이미 안색이 하얗다 못해 푸르게 질려 있었습니다. 딱 봐도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어요.
순간 저 또한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고 온 몸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하지만 다행히 매사에 성격이 침착한 남편이 옆에 있어서 남편은 곧바로 119를 불렀어요. 그리고 구급대가 오기 전까지 인공호흡 등을 했죠. 저는 119가 오는 동안 옆집 여자를 달래며 구급차를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은 지금 생각해도 그야말로 1분 1초가 마치 억만년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 짧은 순간 동안 별의별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구급차가 늦게 오면 어떡하나, 이 아이가 숨을 멈추면 어떡하나, 그러면 이 엄마는 앞으로 어떻게 살까. 하지만 다행히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구급차가 도착했고 아이와 여자는 함께 구급차에 탔습니다. 저 역시 너무나 걱정된 나머지 남편과 택시를 타고 구급차를 뒤따라갔어요. 옆집 여자는 충격이 너무 컸는지 아이가 응급실로 옮겨지자마자 병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어떡해요? 우리 희준이 어떡해요? 저 아이 잘못되면 나 이제 어떡해요? 아이 엄마가 그렇게 말하며 눈물을 흘리자 저까지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울면 아이 엄마에게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 참아보려고 했지만 그간 아이와 너무 정이 들었는지 저 역시 참아지질 않았어요. 그리고 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제발 아이를 살려달라고, 건강히 엄마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요. 그러나 저와 아이 엄마의 바람과는 달리 아이는 중환자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옆집 여자는 병원에 있느라 집을 거의 비웠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걸 했습니다. 옆집 여자의 끼니를 챙겨주는 거였죠. 먹지 않으려고 했지만 제가 억지로 한 입이라도 넣으려고 하면 그제야 입안에 죽을 넣고 우물거리곤 했거든요. 저는 엄마이기 때문에 강해져야 한다는 말로 옆집 여자를 끊임없이 위로했어요. 혹여나 옆집 여자가 정신을 잃지 않도록 옆에서 계속 지켜보곤 했습니다. 반상회에도 이 소식을 알리자 다들 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아이 엄마와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은 아이 엄마를 찾아가 위로를 해주곤 했죠. 제 아들 또한 멀리서 희준이를 바라보다 오곤 했고요. 다행히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 때문인지 희준이는 상태가 나아져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조금씩 회복되어 간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아이 엄마와 희준이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일상을 나름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요. 하지만 어쩐지 희준이는 그 전과 달리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몸이 많이 아팠던 건지 저를 봐도 인사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제 아들 역시 희준이에게 영향이라도 받은 건지 갑자기 말수가 뚝 끊겨버렸고요. 안색도 확 어두워졌고요. 그러나 가끔 제 방에 들어와 헛소리를 하고 가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소리를 지르는 게 들리는 겁니다. 아, 놓으라고요! 아, 손 놓으세요! 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아이 엄마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죠. 저는 혹시 전 남편이 찾아와 행패를 부리나 싶어 서둘러 나와봤습니다. 우락부락하게 생긴 남자 2명이 옆집 여자를 애워싸고 있더군요. 저는 급하게 남자들에게 다가가 무슨 행패냐고 따져 물었는데 그 남자 중 한 명이 자신들은 경찰이라고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상황을 지켜보았는데 경찰 한 분이 아이 엄마에게 학대 정황이 포착되었다면서 서로 가자고 말하더군요. 학대요? 무슨 학대요? 저는 경찰 한 명을 붙잡고 말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경찰 조사가 끝나고 전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옆집 여자에 대한 믿을 수 없는 진실이었죠. 옆집 엄마는 지금까지 아이에게 이상한 약물을 먹여 아프지도 않은 아이를 아프게 만들었고 수술까지 받게 했다 했습니다. 또 간호사로 일한 경력이 있는 터라 자기가 약을 조제해 이것저것 먹였고 계단에서 밀거나
약을 먹지 않았다는 이유로 때리는 등 가정폭력까지 행사했다고요. 그래서 아이가 중환자실까지 갔다는 것을요. 나중에 도대체 왜 아이 엄마가 그런 미친 짓을 한 것인가 들어보니 아이 엄마는 정신병을 겪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옆집 여자의 병은 병명도 생소한 대리 뮌하우젠 증후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병은 신체적인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신이 다쳤다거나 질병에 걸렸다거나 하는 등의 거짓말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 질환은 심할 경우 자신 또는 간호 대상을 아프게 만든 후 극진히 간호하는 모습을 연출하는데 이 여자의 경우 자식을 아프게 만들어 동정과 관심을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정신병이라 말했지만 사실은 이 여자가 정신병자였던 것이었어요. 희준이의 말대로 그 여자는 정말로 악마였습니다. 하지만 더더욱 놀라운 건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바로 제 아들이었다는 거였습니다. 제 아들은 직접 경찰에게 희준이가 했던 말들, 일기장 같은 것들을 전했고 상세히 진술했다 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아들에게 다가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실 아들은 희준이와 친구가 된 이후 아이 엄마의 행동이 이상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안 보이면 그 여자는 희준이에게 이상한 약들을 먹였는데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죄다 이상한 약들이었고 어느 날은 락스를 물에 타는 것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게 의심이 되었고 희준이가 목발을 짚었을 때 희준이에게 용기를 내어 물어봤다고 합니다. 엄마가 널 민 게 아니냐고요. 희준이는 아들에게 절대 아니라며 정색을 했지만 아들은 희준이가 엄마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희준이가 중환자실에 가서 죽을 지경이 되자 이젠 정말 경찰에 신고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고요. 그제야 어느 날 밤 아들이 제 침실 문을 열고 들어와선 제 방 침대에 걸터 앉아 그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엄마, 내가 하려는 행동에 확신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확신? 응.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인데 정말 옳은지는 모르겠어. 행동으로 옮겨와야 알 것 같은 그런 일 말이야. 아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만약 내가 틀렸다면? 글쎄, 만약 틀렸다면 적어도 그걸로 교훈을 얻을 수는 있겠지. 알겠어.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아니야, 아무것도. 그때 아들의 말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리송했습니다. 제가 자세히 물어보려고 하자 아들은 더 말하지 않고 나가버렸고요. 하지만 저는 아들이 무슨 의미로 제게 이 말을 했는지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이 엄마를 고발하려고 했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 저에게 조언을 얻으려고 한 것이었죠. 제가 보지 못한 것들을 아들은 예리한 눈으로 본 것이었어요. 그리고 아들은 그제야 제 앞으로 처음으로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너무 무서웠어. 희준이가 진짜 정말 죽을까봐. 아들이 혼자 얼마나 가슴앓이를 했을까 생각을 하니 저는 아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죄스럽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꼭 끌어안아 주었어요. 아니야, 아주 잘했어. 아주 용감했어. 우리 아들 너무 잘한 거야. 네가 희준이를 구한 거야. 정말 아들은 한 생명을 구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모두가 알아차리지 못한 사이 저조차 속아 넘어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을 때 유일하게 희준이의 말을 믿어주었고 희준이의 상태를 알아봐 주었으니까요. 여러분은 타인의 관심을 얻기 위해 자식까지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더욱 충격적이었고 제 눈앞에서 벌어진 참담한 상황을 믿을 수 없었죠.
요즘 사람들은 인터넷에 자신의 일상 등을 올리고 관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 저는 이제 씁쓸함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그 갈망의 우물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 끝을 직접 눈으로 보았으니까요. 그래서 부디 오늘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옆집 여자와 같은 사람들이 어디에나 있을지 모르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은 당신들이 숨쉬는 일상 속에 분명히 평범한 사람의 가면을 쓰고 존재할 테니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디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며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